고금소총과 야담. 두꺼비의 충고. 도리에 꽃이 피고 삼남한상이 노래 불렀다는 태고적에 있던 일입니다. 몹시 무더운 어느 날 정오 무렵입니다. 강변으로 미역 감으러 나갔던 두꺼비는 문득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린 아기의 자지러진 울음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울음소리는 큰 길 남쪽 사래긴 조반머리에 서 있는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들려왔습니다. 애간장이 다 끊어지는 듯한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에 차마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없어 두꺼비는 껑충껑충 그리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멀리 보노라니 사래긴 조밭 한쪽 끝머리에서 젊은 부부가 김을 메고 있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아니면 점심 전에 한 발이라도 더 매려고 애쓰는지 부지런히 호미질만 할 뿐 이쪽으로는 머리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두꺼비가 늙은 버드나무 밑둥에 다가가 보니 대여섯 달 되나마나한 사내아이가 발버둥질 치면서 울고 있었는데 드러난 그의 온 몸뚱이와 얼굴에 쉬파리와 모기, 잔태미가 새까맣게 덮씌워 어린아기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두꺼비는 미역감으로 가려던 생각은 그만두고 부지런히 쉬파리, 모기와 잔태미들을 모조리 잡아치웠습니다. 어린아기는 다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득 우수수 버드나무 잎이 설레었습니다. 두꺼비가 번쩍 머리를 들고 보니 삼단만큼 실한 구렁이가 동이 아구리만한 입을 짝 벌리고 혀를 날름거리며 버드가지를 타고 어린 아기 쪽으로 덮쳐들고 있었습니다. 언제 구렁이와 시비곡직을 따질 사이가 없었습니다. 두꺼비는 몸을 구렁이 쪽으로 솟구치면서 온 몸뚱아리를 비비틀더니 툭 하고 버드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구불떡거리며 죽고 말았습니다. 두꺼비는 또다시 어린 아기의 옆에 주저앉아 날아가고 날아오는 쉬파리, 모기, 잔태미를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야 매던 일항의 조밭 두 벌김을 다 맨 젊은 부부는 피지땀을 훔치며 어린아기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금방까지도 멀리서 어렴풋이 어린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정작 가까이에 와보니 그냥 새근새근 단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가 멍이 서서 어린아기를 굽어보느라니 언뜻 눈길에 긴 혀를 훌쩍하면서 날아가는 쉬파리를 잡고 있는 두꺼비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제야 영문을 알아차린 젊은 부부는 감격의 어린 눈길로 두꺼비를 굽어보았습니다. 고맙다 두꺼비야. 내가 우리 아기를 돌봐주면서 파리와 모기를 잡아주었구나. 지나가던 걸음에 우는 아기가 너무도 가엾기에 조금 돌봐줬을 뿐인데 뭘 고마울 것까지야. 두꺼비는 되려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머나 저 구렁이를. 어린아기를 안고 일어서던 젊은 아내가 기겁하여 뒷걸음질치며 쇠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고약한 놈이 어린아기를 해치려 하기에 내가 죽여버렸으니 겁내지 마시오다. 두꺼비가 죽은 구렁이의 대가리를 툭툭 발길로 차면서 젊은 부부를 위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복두꺼비가 있다더니 오늘에야 널 만나 우리 아기가 위험에서 벗어났구나. 이 은공을 어떻게 갚으면 좋으냐? 응? 두꺼비야. 젊은 남편도 너무나 감격하여 어떻게 치하했으면 좋을지 몰라 하였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이 복두꺼비를 우리네 집으로 데려갑시다. 젊은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크게 한 일이 없으니 더 미안해 마시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오다. 두꺼비가 자리를 뜨면서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럴 법이 어디 있담. 은공은 은공으로 갚아야지. 젊은 남편은 더 말할 새도 없이 두꺼비를 삼태기에 제꺽 담아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때부터 복두꺼비는 인간들의 보살핌 속에서 근심 걱정 모르고 편안히 살게 되었습니다. 복두꺼비가 인간들의 보살핌 속에서 근심 걱정 모르고 행복하게 산다는 소문이 온 누리에 쫙 퍼지자 하루는 까치, 종달새, 쭉쭉새, 비둘기, 소쩍새, 부엉이가 복두꺼비를 찾아 놀러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놀러왔니? 복두꺼비는 반갑게 그들을 맞으면서 물었습니다. 복두꺼비 아저씨에게 청을 들러왔어요. 언제나 입이 빠르고 목청이 챙챙한 종달새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무슨 청을 말이냐? 복두꺼비가 대받아 물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아저씨처럼 인간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편안히 살까 하고 아저씨에게 물으러 왔어요. 이번엔 까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모두들 나의 충고를 들으러 왔단 말이지. 복두꺼비가 웃는 얼굴로
여러 새들을 둘러보며 또 묻자. 그래요. 하고 여럿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인간들의 사랑을 받자면 우선 먼저 인간들에게 이로운 일들을 많이 해야 한다. 두꺼비가 이렇게 말을 떼자 난 아저씨처럼 파리와 모기를 잡는 기술도 없고 구렁이를 잡는 재간도 없는데 어떻게 인간들에게 이로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고 종달새가 복두꺼비의 말을 끊었습니다. 종달새야, 넌 노래를 잘 부르지. 그래요. 어떻게 부르냐? 요리조리 비비, 요리조리 비비 이렇게 부르죠 뭐.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떠서 노래 부를 때면 요릴리 비가 내리는 봄이니 농사를 지을 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참 훌륭한 노래로구나. 넌 노래를 이른 봄마다 불러라. 그러면 사람들은 내 노래를 듣고 연장을 메울 것이고 내 노래를 들으면서 밭을 갈 것이니 너를 더없이 귀여워할 것이다. 그러되 어른들과 아이들이 고나여 휴식하는 낮밤에 노래를 부르지 말아라. 정말이에요? 종다리는 무등 기뻤습니다. 아무렴 두고 보렴. 두꺼비는 틀림없다고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내 노래는 어때요? 이번엔 까치가 까불면서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노래 부르냐? 몰라요. 그럼 까까깍 하는 건 무슨 뜻이냐? 몰라요. 자기가 부르는 노래의 뜻도 몰라서야 되겠느냐? 너의 원래의 이름은 청전이라. 너에겐 소식에 영통한 재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후부터는 아무 때나 까까깍 하고 노래 부르지 말고 반가운 손님들이 올 때마다 주인집 대문 앞이나 말뚝에 앉아서 즐겁게 소식을 전해주려무나. 그러면 사람들은 너를 더없이 반가워할 거다. 정말이세요? 까치도 무등 기뻤습니다. 아무렴 두고 보려무나. 복두꺼비는 틀림없다고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내 노래는 어때요? 이번에 소쩍새가 물었습니다. 내 노래는 어떻게 부르냐? 소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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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소짱 땅 이렇게 부르죠 뭐. 그건 무슨 뜻이냐? 소짱 소짱 하는 건 올해의 세월이 좋으니 늦곡을 심어도 이롭다는 뜻이고 소짱 땅 하는 건 올해의 세월이 그닥 않으니 올곡을 심으라는 뜻이에요. 내 노래도 참 좋구나. 그러니 내 그 노래는 밤 깊도록 새해 농사일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농사꾼들이 다 듣도록 밤중까지만 은은히 부르면 인간들이 너를 더없이 반가워할 거다. 정말이에요? 소쩍새는 무등 기뻤습니다. 아무렴 두고 보렴. 복두꺼비는 틀림없다고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내 노래는 어때요? 이번엔 비둘기가 물었습니다. 내 노래는 어떠냐? 그중뜻 이렇게 부르죠 뭐. 그중 뜻이라? 내가 품고 있는 그중의 뜻이란 콩밭이 있지 않으냐? 복두꺼비는 비둘기가 어찌는가 보려고 이렇게 되물으니 비둘기는 너무도 어이없어 얼굴을 확 붉혔습니다. 제 뜻은 만물이 평화롭게 살자는 뜻이에요. 마음이 어진 비둘기는 겨우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 뜻이 참 기특하구나. 사람들이 내 노래 뜻을 아는 날에는 너에게 좋은 집까지 마련해 줄 게다. 정말이세요? 비둘기는 너무도 기뻐서 벌떡 제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무렴 두고 보렴. 복두꺼비는 틀림없다고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아저씨, 내 노래는 어떻소? 이번엔 쭉쭉새가 물었습니다. 내 노래는 어떻냐?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부르. 그건 무슨 뜻이냐? 초저녁에 부르는 건 저녁 마시를 하는 분들이 너무 늦게 돌면 이튿날 일에 지장이 있으니 어서 돌아가 주무시라는 뜻이고 새벽에 부르는 건 어서 조반들을 자시고 일밭으로 나가라는 거지요 뭐. 참 훌륭하구나. 그런데 초저녁의 노래는 좀 낮고도 느리게 불렀으면 좋겠더라. 이미 잠든 사람들이 잠에서 깨서 말게 말이다. 그리고 새벽에겐 좀 높고도 재게 불러라. 그래야 모두가 잠에서 깰 거다. 그러면 인간들은 너를 더없이 반가워할 거다. 정말이요? 쭉쭉새는 너무도 좋아서 날개까지 퍼덕이었습니다. 아무렴 두고 보렴. 복두꺼비는 틀림없다고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내 노래는 어떻소? 이번엔 부엉이가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부르느냐? 모루. 그래서야 되겠냐? 내 생각엔 부엉부엉 이렇게 노래 부르지 말고 인간들이 부해지고 흥성하라고 부흥부흥 이렇게 노래 부르면 좋겠다. 그러면 인간들이 너를 더없이 반가워할 거다. 정말이요. 부엉이는 너무도 기뻐 퉁방울 같은 두 눈을 더욱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아무렴 두고 보렴. 복두꺼비는 틀림없다고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복두꺼비의 충고대로
종달새는 이른 봄 일찍 방공 중에 높이 떠서 어서 농사비를 하라고 요리조리 비비 요리조리 비비 하고 노래 불렀고, 까치는 반가운 손님이 올 때마다 주인 집을 찾아가 깍깍깍 하고 대문위에서 노래 불렀습니다. 소쩍새는 밤마다 소쩡소쩡하고 풍년을 노래했으며, 비둘기는 만백성이 평화롭게 살라는 그중뜻 하고 노래 불렀고, 쭉쭉새는 초저녁과 첫새벽이면 인간들에게 잘 시간과 깨어나 일할 시간을 알려주느라고 쭉쭉쭉 하고 노래 불렀으며, 부엉이는 만백성이 부흥하라고 부흥부흥하고 노래 부르기 시작했는데 오늘까지도 그렇게 노래 부른다고 합니다. 소쩍새. 소쩍새는 어찌하여 소쩍소쩍하며 구슬프게 우는가. 여기에는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멀고 먼 옛날 한 편벽한 밀림 벼랑바위 동굴 속에 백년가약을 모은 소쩍새 부부가 아기자기 정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 부부가 먹이를 찾아 나가려고 밖을 내다보니 전에 없던 큰 폭우가 동이로 퍼붓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한담? 그들 부부가 한창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난데없이 꽝꽈르릉 불벼락이 내리치고 소나기가 울더니 낙석이 굴러내리면서 굴문을 꽉 막아버렸습니다. 참으로 큰일이었습니다. 이리하여 그들 부부는 그대로 앉아 굶어 죽는 수밖에 다른 뾰족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나흘을 굶게 되자 남편 새가 먼저 기진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영락없이 남편을 죽이게 되었다고 생각한 아내 소쩍새는 생각다 못해 자기의 발을 널어서 기절에 쓰러진 남편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발에 고기를 다 찍어 먹이자 또 왼쪽 발에 고기를 찍어 먹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가 다시 생각해보니 자기의 온 몸뚱이를 다 찍어 남편에게 대접한다 해도 며칠을 지탱 못할 것인즉 이렇게 처사하는 것이 근본적인 상수는 아니었습니다. 오직 남편 살리고 재 살려면 굴문을 막은 돌을 쪼아 문을 내고 날아나가서 먹이를 얻어다 남편을 대접하고 또 자기가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아내 소쩍새는 그로부터 모든 기력을 다하여 문을 막은 돌을 쪼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세차게 쪼았는지 입뿌리에서 피가 흐르고 며칠이나 굶었는지 무시로 까무러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돌을 쪼았습니다. 얼마나 쪼았던지 마침내 굴문을 막았던 썩박돌 한 모서리가 찌뿌둥 뭉개져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굴문이 났습니다. 아내 소쩍새는 그 즉시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그 길로 먹이를 장만해가지고 굴로 들어와 남편에게 대접하려고 일궈앉혔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이때 신세 기박한 남편은 이미 운명했던 것입니다. 아내 소쩍새는 너무도 맹랑하여 자기 옷을 남편에게 덮어준 후 방성통곡하였습니다. 아내 소쩍새는 울면 울수록 죽어간 남편 일이 구슬프기만 했습니다. 기구한 세상 소같은 의력으로 오늘 이때까지 고생만 해온 남편이 좋은 세상을 보지도 못한 채 불우하게 세상을 하직하다니 실로 하느님은 너무나도 무정하였던 것입니다. 울기를 계속하던 그는 남편을 고이 장사 지내었습니다. 그로부터 백두산 심산 속에는 소쩍소쩍하고 우는 구슬픈 새가 나타났으니 그 소리는 바로 아내 소쩍새가 자녀 소쩍새들을 거느리고 재 지내는 울음소리인 것입니다. 소쩍소쩍하는 뜻인즉 소같이 벌며 고생하다 세상 떴소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감자의 몸에는 어째서 눈이 그처럼 많은가? 본시 감자에게는 지금처럼 눈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눈이 이처럼 많게 되었는가? 그것은 아래와 같은 일이 있은 다음부터였습니다. 어느 해 가을 벼쪽, 콩, 보리, 밀 등 오곡들이 함께 모여 나라에 상납되어 올라갈 일을 즐겁게 담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자가 볼라니까 그들 일이 꽤 우습기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좋다고 짓거려도 허리중둥에 배꼽 하나밖에는 없고 눈도 없는 신세에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냐? 그 말에 곡식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한테는 눈이라고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제때에 뿌려지고 싹터나고 꽃펴나고 열매가 맺혀 착착 수확된 다음 나라에 상납되어 진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겠니? 하지만 너는 어떤가 말이다. 비록 남달리 눈 하나가 있다 하지만 오곡에도 못 들었으니 그 누가 알아보아준다더냐? 그들의 말을 듣고 보니
과연 옳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상기 나라진상에 올라도 못 본 신세가 아닌가. 얘들아,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너희들처럼 서울로 올라가 볼 수 있니? 감자의 말에 한 곡식이 있다가 말하였습니다. 별게 없다. 눈을 더 만들어라. 그러면 온 나라에서 너를 중히 여겨줄게다. 정말? 틀림없다는데 그럼 어떻게 눈을 더 만들 수 있니? 그건 쉬워. 말 마치기 바쁘게 오곡들은 왁 달려들어 감자의 몸뚱아리를 한두 구멍씩 막 찔러 놓았습니다. 이래서 감자는 삽시간에 눈이 여러 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몸에 구멍이 많고 보니 햇볕에 인해 말라들면 큰일이었습니다. 이리하여 감자는 동무들더러 땅속 깊이 묻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나라에서는 그를 몹시 중히 여기고 나중에는 1등 채소라고 일렀으니 그것은 감자 한 알에 숱한 눈이 있어 눈마디를 떠서 심으면 전보다는 몇 곱절 수확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각세. 밭가리가 방금 끝난 음력 5월이 되면 야산에 그 어디를 가나 명천 최총각 보고줄, 명천 최총각 보고줄. 하고 울어대는 새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를 일러 선조들은 예로부터 최총각새라고 불러왔었습니다. 그럼 어찌하여 그를 최총각새라고 불렀을까? 여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멀고 먼 옛날 명천이란 마을의 한 부잣집에 마음씨 곱고 길쌈자라고 해달처럼 어여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한 끝집에는 집살림이 구차하나 건장하고 힘도 세고 일 잘하는 최시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그들 나이 20살을 잡아들자 마을 사람들은 두 젊은이를 두고 뒤공론들이 자자했습니다. 저런 출중한 처녀는 어디로 시집을 가겠는지 참 마을에서 놓기 아까운 색시일걸. 그러게 말이요. 문벌만 허물이 아닌들 최총각의 훌륭한 배필감인데 그런데 세상 일은 묘하기도 했습니다. 그 무슨 타고난 인연이었던지 일 잘하고 맘씨 좋은 두 남녀는 마을 사람들의 소원대로 서로서로 100년 살자 앞날을 기약하는 사이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돈 많고 지체 높은 자기 집딸이 가난뱅이 외톨놈과 짝을 묻다니 이게 도대체 상전벽해 하기 전에야 되기나 할 말이냐고 부자는 펄펄 뛰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만만치를 않았습니다. 재산이란 있다가도 없어지고 있다가도 생기는 법인데 그게 무슨 쓸데 있느냐고 오직 사람이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튼튼하면 된다고 하며 기어이 우기였습니다. 화가 치민 부자는 어느 하루 딸더러 그 가난뱅이 최시총각을 당장 불러오게 했습니다. 최시총각이 오자 부자는 눈알을 굴리고 발을 구르며 호통쳤습니다. 이놈아, 내 놈이 감히 내 딸에게 장가를 들겠다지만 이 주제로는 어림도 없다. 돈 한 짐 벌어오기 전에는 아예 궁리도 내지 마라. 그러면서 돈을 벌겠으면 먼 나라로 당장 떠나라고 호통쳤습니다. 마음 착한 최시총각은 사랑하는 처녀와의 백년가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그는 꿀의 간발에 걸망태를 걸머매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꼭 돈을 한 짐 벌어가지고 이내 돌아올 테니 그때를 기다려줘. 떠나는 날 최시총각은 처녀의 두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부디 몸 조심하며 얼른 돌아오세요. 처녀도 비오듯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이때는 바로 음력 5월이었습니다. 최시총각은 고향을 등지고 산설고 물설은 이국 땅으로 떠났습니다. 처녀는 최시총각이 떠난 그날부터 손을 꼽아가며 총각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날은 흐르고 달은 바뀌어도 사랑하는 최시총각한테서는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아, 어이하여 소식조차 없단 말인가? 처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애간장을 태워도 한 번 떠난 최시총각한테서는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 고약한 부자놈은 최시총각을 강박하여 떠나보내놓고는 그 길로 자객을 뒤따르게 하여 도중에서 최시총각을 죽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알 길 없는 처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한 해 세월이 다가도 한 번 떠난 총각한테서는 종무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처녀는 더 참지 못하고 가만히 집을 뛰쳐나와 최시총각을 찾아 떠났습니다. 산설고 물설은 이국 땅에 이른 처녀는 사랑하는 최시총각을 사처에 수소문하여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이르면 집집에 물어 찾고 야산에 이르면 명천 최총각, 명천 최총각. 하고 부르며 찾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 돌아간 총각이 인가에 나타날 리 만무했고 한 번 돌아간 총각이 다시 소생하여 회답할 리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찾고 또 찾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웅군 2달 동안을 찾았습니다. 웅군 2달 동안 바로 먹지도 못하고 바로 자지도 못하고 바로 쉬지도 못하며 애타게 최총각을 찾던 처녀는 어느 날 나무 숲속에 쓰러지더니 다시는 영영 일어나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므로부터 산에서는 명천 최총각 보고절하는 그 처녀의 원호의 새가 생겨나서 울어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는 꼭 2달 동안을 울면서 잤다가 맥이 지나여 차차 그 자취를 감추곤 합니다. 유정승의 일화. 예전에 유정승이란 사람이 지식이 박식하고 정사를 바르게 처사하여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 드니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갔는데 국록을 타먹을 수 있는 것도 마다하고 자기 손수 빌어먹어 그를 우러러보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유정승이 강에 나가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강 건너편에서 웬 초립동이 오더니 물을 건네어 달라고 고함질렀습니다. 젊은 놈이 늙은이를 보고 강을 건네달라니 당돌하기 짝이 없다고 귀머거린 채하고 응하지 않으려다가 네 집 귀공자가 이러는가 알아보려고 유정승은 쥐었던 낚시대를 놓고 강을 건너갔습니다. 빼빼 마른 영감이 온 걸 본 귀공자는 오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차림새를 보아 부잣집 자식임에 틀림없었습니다. 호의호식으로 자라 살은 푸등푸등 쪘고 얼굴에는 기름기가 번지르르 돌았습니다. 정승이 아무 소리 없이 등을 들이대고 귀공자는 주저없이 덜썩 엎였습니다. 강복판까지 이르니 몸이 휘청거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정승이 귀공자를 추어업으며 물었습니다. 넌 네 아들인고?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응, 모르겠다. 관청에 다녀봤어요. 못 가봤다. 그러니까 모르지요. 내가 경상감사 아들이에요. 응, 그러냐? 그래, 어디 갔다 오노? 외갓집이요. 왜 혼자 오노? 외삼촌과 싸우고 가만히 와요. 내가 없으면 내가 강을 건널 만하냐? 감사또 아들이라면 어느 누가 안 거들어 줄라고요. 그래, 이 늙은 영감 등의 어핀이 편안하냐? 내가 얼마나 무거워하는지 아노? 영감쟁이도 나를 못 이겨요. 내가 누구인지 아노? 몰라요. 내 소행을 봐선 너 애비를 대번에 권고파직 시키겠다마는 이번만 놓아둔다. 이 말에 귀공자는 잘못 걸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벼슬아치 자식들도 자기 애비보다 더 높은 벼슬살이 하는 사람을 겁냅니다. 이가 바로 유명한 노정승이겠다고 짐작하고 내리겠다고 발버둥질하였습니다. 이놈 꼼짝 말고 있거라. 하고 정승은 강을 다 건너다 주었습니다. 귀공자는 이를 저지르고 겁이 나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꼬리빳빳해서 달아났습니다. 집에 이른 귀공자는 애비 보고 사실을 곧이곧대로 말했습니다. 경치고 돌아온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 틀림없이 유정승을 괄시한지라 감사또는 외관도 못 쓰고 맨발 벗은 바람에 정승댁을 찾아갔습니다. 정승이 마침 낚싯대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감사또는 제껏 무릎을 꿇고 사죄하였습니다. 자식 하나 온전히 가르치지 못해 오늘 대광승록 대부를 노엽혔으니 처분만 기다립니다. 정승이 아무 말 없이 한참 있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귀한 자식에게 매를 대랬다고 너무 곱다고만 말게. 젊은 놈들이니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네. 제 자식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만백성을 어찌 훈계하는고? 예의지당한 말씀입니다. 노정승의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하고 감사또는 3번 4번 절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감사또는 아들을 엄하게 단속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다 합니다. 이성계의 꿈. 옛사람들은 귀인의 꿈을 해석할 때는 어쨌든 좋게 해석하였고 큰 뜻을 품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어내어 민심을 끌었습니다. 이성계의 꿈을 해석한데도 이런 점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성계는 대담하고 용감한 장수였으나 늘 꿈 이야기를 하고는 그 꿈을 해몽하라 하였습니다. 이성계의 꿈은 주로 무학이 해석하였습니다. 한 번은 이성계가 방아 찧는 꿈을 꾸고 무학더러 이 꿈을 해석하라 하였습니다. 무학은 꿈 이야기를 듣고는 이내 해석했습니다. 좋은 징조인가 보나이다.
방아를 찧었으니 덜꾸덩덜꾸덩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글로 쓰면 덕가동이니 동방에서 덕을 입힌다는 뜻이옵니다. 그러니 귀인으로 될 징조인가 아뢰옵니다. 그 후 이성계는 또 무학을 찾아가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밤 꿈에는 수탉이 나래치고 우는 것을 보았는데 어찌된 일인고? 무학은 또 이성계를 쳐다보며 아주 좋은 꿈인가 보나이다. 수탉이 우니 날이 밝아올 것이고 닭이 울 때 꽃기호하고 울었겠으니 한자고 고기 위인즉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뜻이니 장차 왕위에 오를 징조인가 봅니다. 하였습니다. 이성계는 본래 딴 생각을 품고 있던 차 왕이 될 징조라 하니 더없이 기뻐하였고 꿈을 해석해주는 무학을 더욱 믿어주었습니다. 이성계는 또 무학을 찾아가 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집에 누워 있는데 석갈에 3가지가 떨어져 나의 등을 눌렀는데 그 바람에 놀라 깨니 꿈이었네. 이 꿈은 죽을 징조가 아닌고? 아니올시다. 그것은 왕위의 곧 오를 징조올시다. 석갈에 셋을 지었으니 그것이 곧 임금왕자이옵니다. 그러니 부디 대업을 이룰 때를 놓치지 마옵소서. 이성계는 대의하여 무학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고? 무학은 본래 중이라 이성계를 보고 절을 크게 짓고 부처님께 시주하는 것이 좋겠나이다. 하였습니다. 이성계는 무학의 말대로 강원도 안병군 사기동 산골에 큰 절당을 짓고 불공을 드렸습니다. 꿈을 임금왕자로 해석하고 지은 절이라 하여 이 절을 서광사라 이름 지었습니다. 호미로 좌수의 손목을 동인 김응서. 김응서는 조선 2조 중엽에 있는 용맹무쌍한 역사였고 임진란의 외놈 침략군을 쳐서 전공을 세운 맹장입니다. 그는 소년 시기부터 마을에서 장사라는 벼로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안도에서 살아가는 농부였고 그의 형님도 농사꾼이었습니다. 어느 하루 김응서가 집에서 책을 뒤지고 있는데 그의 형이 일밭에서 돌아왔습니다. 낯을 보니 몹시 불쾌한 기색이었습니다. 성만 내고 있던 형은 아우가 재산 물어서야 그 사연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응선의 이웃에는 박저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력도 크고 인색하기로 작은 방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뭄이 드니 논물을 몽땅 제 논에 끌어놓고 응선의 논에는 물 한 방울 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여 응선의 논은 말라서 갈라터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응서 형은 보다 못하여 논물을 고루대야지. 위에 있는 논을 이렇게 말리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박저수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저수는 물을 대게 하기는커녕 논물 보는 형의 삽까지 빼앗아 그를 사정없이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응서는 형님을 보고 같이 나가보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은 도리머리질만 하였습니다. 안 된다. 그놈의 아들까지 사부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무슨 수가 있느냐? 그래도 가보아야 수가 있지 않아요. 응서가 간곡히 가자고 청드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따라가긴 하였으나 또 공매를 얻어맞을까 근심이 태산이었습니다. 응서는 논에 이르자 물을 자기 논에 대고 논두기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박저수는 질둔한 몸을 비척거리며 나오더니 응서를 보고 펄펄 뛰었습니다. 응서는 도리를 따져가며 차근차근 말했지만 인색하기 짝이 없는 박저수가 응서의 말을 들을 리 없었습니다. 이 녀석아, 내가 어찌 감히 이런 짓을 하는고? 우리 집에 댈 논물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내 집 논에 물을 댄다는 말이냐? 박저수는 들고 나왔던 호미로 응서를 때렸습니다. 이때라 응서는 와락 달려들어 그놈의 호미를 빼앗아 호미 숭계로 좌수놈의 두 손을 묶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달려나온 박저수의 세 아들은 응서를 보고 양반대인도 모르는 쌍놈을 때려 죽이겠다며 눈에 불을 켰습니다. 이때 손목을 묶기운 좌수는 아들들을 보고 그러지 말라고 말리었습니다. 아들들은 분이 상투미까지 치밀어 몽둥이를 든 손이 떨렸지만 아버지 명이라 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래, 저런 쌍놈을 가만 놔둔단 말입니까? 저놈은 만번 죽어도 마땅한 놈이지만 저 녀석을 죽이면 쇠호미로 묶어놓은 이 손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만 놔둬라. 박저수 사부자는 응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빌면서 이제부터는 논물을 독차지 않겠노라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박저수는 난생 처음으로 가난뱅이 앞에서 빌게 되었고 아들들도 난생 처음으로 쌍놈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응선은 일이 이렇게 되자 좌수의 손목을 묶었던 호미순계를 풀어놓았습니다. 박저순의 사부자는 등골에 강줄기를 내고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집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응선의 형제는 이 광경을 보고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그 후부터 응선은 힘장사이고 천하의 그를 당할 자가 없다는 소문이 동네방네에 자자하였습니다. 이 소문이 이조 왕실에까지 미치게 되어 응선은 나라의 소환을 받고 외적과 싸우는 전투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응선은 군대를 통솔하여 가지고 평양성을 에워싸고 평양성에 처박혀 있는 외적 소서행장 군대를 격파하였습니다. 응선은 이 전투에서 외장의 목을 베고 외적에게 무리주검을 안기었습니다. 외적에게 점령되었던 평양성은 응서에 의해 다시 수복되었습니다. 김응선은 장사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대담하였습니다. 그의 충의와 임질란에서 세운 혁혁한 전공으로 하여 그의 이름은 청사에 빛나게 되었으며 후세의 사람들이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어머니 신라 진정법사는 몹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엔 그는 품을 팔아 홀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어려워 장가도 들지 못한 채 어머니께 효도를 다했으므로 마을에서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스님 한 분이 그의 집에 와서 쇠붙이 시주를 구했습니다. 살림이 워낙 가난한지라 그의 집에 철물이라고는 다리 부러진 쇠솥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본시 불심이 돈독한 진정의 어머니는 생각다 못해 다리 부러진 솥을 스님께 내드렸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품팔이 갔던 아들이 돌아오자 어머니는 낮에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상의도 없이 선뜻 하나밖에 없는 솥을 보시했다고 아들이 화를 낼까 염려하던 어머니는 의외로 기뻐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는 더없이 고마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불사에 내놓으셨으니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그 솥이 없어 밥을 지어 먹지 못하지 않을 테니까요. 진정은 이렇게 어머니를 위로하고는 그날부터 질그릇에 밥을 지어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그 무렵 진정은 의상법사가 태백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 제도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꼭 만나 뵙고 설법을 듣고 싶은데 단걸음에 달려가 의상법사를 친견하고 싶었으나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간 망설이던 진정은 의상법사에 대한 흠모의 정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누를 길이 없어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의상 스님의 도력이 굉장한가 봅니다. 저는 그 스님 이야기를 듣고 난 뒤로는 자꾸 출가하고 푼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떠나고 푼 마음 간절하나 차마 어머니 때문에 못 떠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저는 그 길로 의상 스님을 찾아가 상자가 되겠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뜻밖이라는 듯 몹시 반가워했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줄 미처 몰랐구나. 참으로 장하다. 불법은 만나기 어렵고 인생은 덧없는 것인데 언제 나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늦어서는 안 될 일이니 내 마음이 그렇다면 지체 말고 어서 떠나거라. 어머니께서는 오직 저 하나만 믿고 사시는데 제가 어떻게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미를 생각하는 네 효심은 알겠으나 내 앞길이 나 때문에 막힌 데에서야 어미 된 도리가 아니니라. 이 길로 즉시 출가하여 열심히 공부하여 큰 스님 되는 것이 곧 어미를 위하는 일이다. 만약 네가 나로 인하여 출가를 늦춘다면 그것은 어미를 위함이 아니고 나를 지옥에 떨어지게 함이나 다를 바 없다.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에 진정은 머리를 숙인 채 어찌 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 나가 뒤줄을 기울여 쌀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모두 밥을 지었습니다. 내가 쌀을 가지고 가다가 밥을 지으려면 길이 더딜 것 같아. 있는 쌀을 모두 털어 밥을 지었으니 한데 밥은 집에서 먹고 남은 밥은 말려서 싸가지고 가다가 먹도록 해라. 남자가 무슨 일이든 결심을 하면 중도에서 그만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 어미 말 명심하길 바란다.
어머니의 재촉과 당부는 눈물겹도록 지극했습니다. 어머니를 홀로 두고 출가하는 일도 자식으로서 차마 못할 일이온데 집에 남은 쌀까지 싹싹 긁어가지고 떠난다면 정말 불효막심하여 아니되옵니다. 진정은 어머니가 사주신 밥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도로 싸주셨습니다. 어미의 정을 그렇게 외면해서야 어디 자식이라 하겠느냐. 나는 아는 사람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지낼지라도 배고파 죽지는 않을 것이니 내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하오나 어머니, 진정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보따리를 끌렀습니다. 모자는 3번이나 서로 권하고 사양하다. 진정은 마침내 밥을 싸들고 태백산으로 향했습니다. 의상법사를 만날 기쁨에 들뜬 진정의 발걸음은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밤낮 없이 사흘을 걸으면서 그는 자신의 머리 깎은 모습을 그렸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싸주신 밥을 꺼내 먹을 때면 그는 목이 메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며 문정걸식이나 하지 않으실는지, 행여 추위에 떨지나 않으실까 들떴던 출가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발길을 돌려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파도처럼 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뒤줄을 털어 밥을 싸주시면서 간곡히 얼러주시던 어머니의 말씀을 되살렸습니다. 마음을 다져먹고 의상문화에 들어가. 진정이란 법명을 수지한 그는 마침내 의상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이 됐습니다. 태백산에서 공부하기 3년 어느 날 스님은 어머니의 부음을 들었습니다. 스님은 슬퍼하지 않고 조용히 입정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7일 만에 깨어나 스승 의상에게 어머니가 입적하였음을 알리자 의상은 삼천 대중을 거느리고 진정 스님의 고향 근처인 소백산 추동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약 3개월간 화엄산 임법회를 열고 화엄경을 설하면서 진정법사의 모친 천도를 기원했습니다. 강의를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진정 스님은 꿈에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하얀 옷을 단정히 입은 어머니는 살아생전보다 더 단정하고 깔끔한 몸매로 나타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천상에 왔으니 내 염려는 말고 오직 법도를 닦는 데 열중하거라. 하룻밤의 사랑과 원한, 몹시 무더운 여름철인데도 더위를 느끼지 못할 만큼 한려수도의 절경은 시원스러웠습니다. 난생 처음 이토록 아름다운 풍경에 취한 홍총각은 낙방의 시름도 다시 맞을 과거에 대한 조급함도 다 잊고 있었습니다. 작고 큰 폭우를 따라 풍남리라는 포구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야단났군. 다급한 홍총각은 대나무 숲이 우거진 언덕의 작은 초가집으로 무조건 뛰어들었습니다. 죄송하오나 잠시 비를 좀 피해 가겠습니다. 비록 차림새는 초라하나 기골이 장대하고 수려한 미모의 총각이 들이닥치자 방 안에서 바느질하던 여인은 질겁을 하며 놀랐습니다. 여인은 숨을 돌리며 진정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나그네 길인가 보온데 걱정 마시고 비가 멈출 때까지 쉬어가십시오. 여인의 음성은 외모만큼 고왔으나 어딘가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홍총각은 야릇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어디 가셨나요? 이 집엔 저 혼자 있사옵니다. 저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어찌 홀로 살고 있을까? 홍총각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라도 하려는 듯 여인은 자신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을에서 미녀로 알려져 총각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됐던 그녀의 이름은 임녀입니다. 수없이 남의 입에 오르다 결혼을 했으나 1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심적 충격이 컸던 그녀는 세상이 싫어져 대밭 가운데다 초당을 짓고 홀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도록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빗줄기는 더욱 세차게 퍼부었습니다. 갈 길은 먼데 이거 큰일인걸. 내심 쾌재를 부르면서도 홍총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누추하지만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지요. 비는 오고 날은 어두우니 임녀는 나그네를 딱하게 여겨 어려운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옛부터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엌에서 하룻밤 지셀까 하오니 어서 방으로 드십시오. 홍총각은 펄쩍 뛰었습니다. 한참 후 옥신각신 양보하다 결국은 한방에서 지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총각은 아랫목에서 임녀는 윗목에서 자기로 한 것입니다. 막상 잠자리에 들었으나 두 사람 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밖에선 세찬 빗소리가 여전했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홍총각은 임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홍총각은 참다 못해 떨리는 손을 뻗어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 망치케라. 왜 이러세요? 그녀는 놀라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부인, 나와 혼인해 주오. 우연히 이렇게 만나 하룻밤 지내는 것도 큰 인연이 아니겠소. 홍총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혼인을요? 그런 농담 거두십시오. 한 여자가 어찌 두 남편을 섬기겠습니까? 여인은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대장부가 한 번 뺀 칼을 다시 넣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두고 나의 사랑을 맹세하겠소. 장부 일원은 중천금이라 했으니 이 마음 결코 변치 않으리다. 이렇듯 간절한 속삭임에 임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홍총각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버리시면 이 몸은 구렁이가 되어 당신을 말려 죽일 거예요. 공연한 걱정을 다 하는구려. 날이 새면 당장 고향에 가서 혼인 채비를 해 가지고 올 것이오. 다음 날 아침 홍총각은 꼭 가마로 모시러 오겠다고 큰 소리를 치며 길을 떠났습니다. 홍총각이 떠난 지 열흘.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임녀의 마음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달이 가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홍총각의 소식은 점점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뒷동산에 올라가 하염없이 먼 산과 바다를 바라보며 기다렸지만 허사였습니다. 마침내 임녀의 마음엔 증오의 불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의원은 상사병엔 백약이 무효라며 돌아갔고 홍총각과 만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 그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고향으로 돌아온 홍총각은 임녀와의 약속은 까맣게 잊은 채 책만 열심히 읽더니 과거에 급제하여 한평 현감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는 양가댁 교수를 아내로 맞아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현감은 거나하게 술에 취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날따라 이상한 소리가 현감의 잠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그것은 커다란 구렁이가 기어드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구렁이가? 걔 누구 없느냐? 저 구렁이를 빨리 때려잡아라. 현감의 아닌 밤중 호령에 하인들이 몰려들어 현감이 자는 방문을 열려고 했으나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감의 황급한 호령에 하인들은 몽둥이로 문을 부수려 했으나 이번엔 손에 쥐가 내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놈들 못하고 있느냐? 어서 구렁이를 때려잡지. 현감은 말을 채 맺지 못한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렁이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현감의 몸을 칭칭 감기 시작했습니다. 현감은 숨이 콱콱 막히면서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관세음보살을 염했습니다. 이때 스산한 바람과 함께 징그러운 구렁이가 머리를 축혀들고 혀를 날름거리는 것이 아닌가. 여보, 나를 모르겠어? 참으로 괴이한 일이었습니다. 구렁이 입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나오다니. 나는 당신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다가 상사병으로 죽은 임녀입니다. 맹세를 저버리면 구렁이가 되어 당신을 죽이겠다던 그날 밤을 잊으셨군요. 기다림에 지친 나는 죽어 상사뱀이 되었다오. 내가 지은 죄의 업보를 받는구나. 현감은 총각 시절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날부터 밤이 깊어지면 이 상사뱀은 현감의 잠자리에 찾아왔다가 새벽녘이 되면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현감은 병든 사람처럼 누렇게 얼굴이 뜨면서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처방을 했으나 구렁이는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생각다 못해 산속 깊이 살고 있는 어느 도승을 찾아가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스님, 제발 살 길을 일러주십시오. 스님은 임녀가 살던 초당을 헐고 암자를 지은 후 크게 위령제를 올리라고 일러줬습니다. 현감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후 구렁이는 나타나지 않으리라 일러줬습니다. 현감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후 구렁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니 그 암자가 바로 고응수도암이라 하나이다. 절에서 생긴 사건. 새벽에 동자승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마당에서 그냥 볼일을 봤지만 배도 고파서 화장실 옆에 있는 부엌도 들릴 겸 화장실로 갔습니다. 이를 보고 부엌 쪽으로 나와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음식엔 주지승 외에 손 떼지 말 것. 종이로 글씨가 써 있었으나 궁금하여 열어본즉 내용물이 닭고기라서 동자승은 참지 못하고
조금씩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살짝 문을 열어 살펴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은 주지승과 100일 기도를 드리려 온 젊은 여신도가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으나 동자승은 재미있게 구경을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닭고기를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겁이 난 동자승은 재빨리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지승은 엄청 화가 나 있었습니다. 모든 중들을 일렬로 집합시키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제 내 닭고기 훔쳐먹은 새끼 나와. 중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지라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제 내 닭고기 훔쳐먹은 새끼 빨리 나와. 동자승은 마음에 찔리지만 지금 나갔다간 맞아 죽겠고 마음엔 찔리고 해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주지승은 잘 안 들린다는 말에 더 큰 소리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동자승은 계속 손을 들고 잘 안 들린다고 외쳤습니다. 자꾸만 소리를 크게 질러도 잘 안 들린다고 반복하자 주지승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동자승, 너 이 새끼 이리 나와서 네가 앞에 나와 소리 질러. 내가 너 자리로 들어가서 목소리 들리면 넌 죽을 줄 알아. 그러자 동자승은 앞에 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제 부엌 뒤에서 그 짓 한 새끼 나와. 어제 부엌 뒤에서 그 짓 한 새끼 빨랑 안 나와? 그러자 맨 뒤에 있던 주지승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윤회의 굴레, 머리가 팥뿌리처럼 흰 노파 하나가 염라대왕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래, 너는 어디서 뭘 하다 왔느냐? 예, 신라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 왔사옵니다. 신라 땅이라니 그 넓은 땅 어디서 살았단 말이냐? 예, 경주라는 고을이옵니다. 평생 뭐라고 살았는지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를 좀 자세히 말해봐라. 예, 분부대로 알겠습니다. 노파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어린 딸과 아들 하나를 키우느라 평생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 혼자서 아들, 딸을 키웠단 말이냐? 예, 시집 장가 보내놓고도 줄곧 집에만 있어 별다른 이야기가 없사옵니다. 노파의 말에 염라대왕은 싱겁다는 듯 좌중을 한 바퀴 돌고는 한마디 더 건넵니다. 그래, 집 밖 세상은 제대로 구경도 못했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저는 집만 지켰기에 방귀신이나 다름없사옵니다. 뭐 방귀신? 이 늙은이 입이 매우 사납구나. 염라대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병력같이 고함쳤습니다. 여봐라. 이 늙은이는 집만 지키는 방귀신이었다니. 개새끼가 되어 아들 집이나 지키게 해라. 염라대왕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나졸들은 노파를 끌고 나가 개로 만들었습니다. 이승에 있는 노파 아들 박씨 집에서는 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지더니 한 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어쩌면 꼭 한 마리만 낳았을까? 아내가 예뻐 어쩔 줄 몰라 하자 남편도 곁에서 맞장구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거 참 예쁘기도 하구나. 아무래도 보통 강아지가 아닌 것 같구려. 이렇듯 내외의 사랑을 받으며 강아지는 날이 갈수록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강아지가 커서 중개가 되자 박씨 내외는 집안을 개에게 맡겨두고 온종일 들판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대낮에 도둑이 들었다가도 개가 어찌나 사납게 덤벼들어 물고 늘어지는지 도둑은 혼비백산하여 집신마저 팽개치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신통하게도 동네 사람들에게는 꼬리를 흔들며 더없이 얌전하고 친절하게 반겼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개를 영물이라 부르며 귀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복더위에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박 씨는 갑자기 개를 잡아먹고 푼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걸 그냥 푹 삶아 놓으면 먹음직하겠구나. 거기다 술 한 잔을 곁들이면 그 맛이란. 박 씨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동이 트는 대로 개를 잡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개를 잡으면 혼자만 먹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기 구경을 못한 마누라도 포식을 좀 하게 하고 건너 마을 누이 집과 고개 넘어 딸네 집에도 다리 하나씩 보내리라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자고 일어나 보니 개가 기척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마을 어디 있으려니 싶어
부인을 내보내 찾도록 한 박씨는 콧노래를 부르며 숫돌에 칼을 갈았습니다. 칼날을 세워놓은 지 한참이 지났으나 개를 찾으러 나간 아내는 점심때가 되도록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박씨는 그만 화가 나서 아내를 탓하며 자기도 찾아 나서는데 마침 아내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니 여보, 걔는 어떡하고? 아무리 찾아도 흔적조차 없습니다. 원 빌어먹을. 아내를 나무라며 개를 찾아 나선 박씨 역시 해질녘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구 하나 본 사람조차 없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고개 넘어 박씨 딸은 새벽밥을 짓다가 성큼 부엌으로 들어오는 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히 보니 친정집 개였습니다. 반가워서 다가 쓰다듬어 주니 개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숨겨달라는 듯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박씨 딸은 밥을 주고 마루 밑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개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마루 밑에 들어가 꼼짝도 안 했습니다. 며칠 후 박씨 집에 스님 한 분이 들렀습니다. 스님은 문 앞에 선 채 말없이 박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아니 스님, 왜 그리 쳐다보십니까? 허허, 큰 잘못을 저지르려 하는구려. 스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댁에 분명 개 한 마리가 있었지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 개가 며칠 전 자취를 감췄지요? 박씨는 의아하게 생각되어 스님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겨 마루에 걸터 앉은 스님은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개는 바로 돌아가신 당신 어머니입니다. 당신 집을 지켜주려고 개로 환생하여 오셨는데 잡아먹으려 하다니 쯧쯧쯧. 아니 뭐라고요? 걔가 어머니라고요? 말씀 좀 자세히 해주세요. 기겁을 한 박씨는 스님 장삼자락을 잡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스님은 눈썹 하나 까딱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개는 지금 제 넘어 당신 딸네 집에 숨어 있으니 얼른 모셔다 효성을 다하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대대로 가문이 멸할 것입니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넋을 잃고 서 있던 박씨는 부랴부랴 누이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사연을 들은 누이도 펄쩍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개가 숨어있는 박씨의 딸네 집으로 줄다름쳤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시냐? 숨을 턱에 차게 몰아쉬며 다급하게 묻는 이 말에 딸은 영문을 몰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 내 할머니 말이다. 할머니. 할머니라뇨? 응, 저기 계시구나. 어머님. 박씨는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가며 울부짖듯 어머니를 외쳤습니다. 고모를 통해 자초지종의 사연을 들은 딸도 그제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전생에 못한 효성 지금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박씨는 개를 등에 업고 팔도 유람을 시작하여 이름난 명승고적과 명찰을 두루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근처에 다다른 박씨는 잠시 쉬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잠깐 좋다가 깨보니 등에 업은 개가 없었습니다. 사방을 찾아보니 개는 앞발로 흙을 긁어 작은 웅덩이를 마련해 놓고 자는 듯 죽어 있었습니다. 박씨는 슬피 울며 그곳에 묘를 쓰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 후 박씨 일가는 가세가 번창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경북 월성군 내남면 이조리 마을엔 아직도 이 무덤이 남아있어 오가는 이에게 휴심을 일러주고 있나이다. 더 다툴 것이 없게 되었다. 옛날 너구리와 오소리가 큰 고깃덩이 하나를 얻어서 가운데를 뚝 끊어 나누었는데 서로 제 것이 적고 남의 것이 크다고 옥신각신했습니다.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여우가 고기 냄새를 맡고 와보니 너구리와 오소리가 고깃덩이를 놓고 다투는지라 구미가 바짝 동해서 군침을 꿀꺽 삼키며 웬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너구리는 오소리보다 힘이 약하여 억울하게 생각던 차라 언덕을 만났다고 고깃덩이를 내놓으며 자초지종을 말하고 오소리는 좀 시비를 공평하게 해달라고 고깃덩이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여우는 갈비가 후치질하며 겨우 참던 터이나 오소리 쪽에서 큼직이 한 입 뚝 떼먹고 물었습니다. 이러면 어떠냐? 오소리는 볼 부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 몫이 형편없지요? 그러면 어려울 게 없지. 여우는 너구리 쪽에서 큼직이 두 입을 뚝 떼먹고 물었습니다. 이러면 어떠냐? 너구리는 펄쩍 뛰었습니다. 이러면 내 몫이 너무도 작지요. 그런가? 그러면 갖게 해야지.
여우는 이렇게 이쪽 저쪽 뜯어먹다가 오소리 앞에 놓인 고깃덩이를 한 입에 냉큼 삼켜버렸습니다. 너구리는 억울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보시오, 내 앞에는 고기 한 점도 없지요. 갖게 하기야 어렵지 않지. 여우는 너구리 앞에 고깃덩이까지 제꺽 삼켜버렸습니다. 너구리와 오소리는 말도 못하고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여우는 만족스러워 너구리와 오소리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네 더 다툴 게 없이 공평하게 됐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어른을 찾게 공평하게 해결해 줄 테니. 여우는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너구리와 오소리는 더 다툴 것이 없게 되었는지라 서로 쳐다보며 입맛만 다시다가 헤어졌습니다. 다람쥐한테 빌고든 범. 한음지 마을에 안범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센 것을 믿고 언제나 작은 짐승들을 무단히 잡아먹고 위협하면서 모든 것이 제 세상이노라고 우쭐대었습니다. 이리하여 인근에 약소한 동물들은 길을 펴고 살아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범의 맞은편 양지마을에 다람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우한거리 범을 한바탕 혼내놓을까? 두루두루 궁리하던 다람쥐는 하루는 범을 찾아갔습니다. 범 아주머니 계시오? 집에 있던 문지기 스라소니가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집 주인님은 사냥을 떠나시고 없어요? 오, 그러냐? 나인즉 양지마을에 사는 다람쥐 아저씨인데 너희 주인이 오면 내일부터 매일 아침 나를 찾아 아침 인사를 해야 한다더라고 여쭈어라. 내일이지요? 다람쥐가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안범이 먹이를 구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스라소니는 다람쥐한테 부탁받은 말을 그대로 주인범에게 전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래 그 조그만한 녀석이 나더러 매일 아침 저를 찾아가서 아침 인사를 하라고? 에이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 단통 내각을 빼먹을 테다. 안범이 이렇게 윽벼르고 앉았는데 마침 밖에서 찾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머니 계시오? 거 누구냐? 저 양지마을 다람쥐울시다. 뭘 다람쥐 놈이라고? 범은 문을 발딱 열어 제치며 내다보았습니다. 네. 다람쥐는 두려워하기는커녕 밖에 딱 선 채 나물나물 웃고 있지 않겠는가. 너무도 화가 치민 범은 눈에서 불이 펄펄 났습니다. 아니 이놈아, 그래 내 놈이 감이 나더러 매일 아침 너를 찾아 아침 인사를 하라고? 아니 그래 이 어르신님께 인사를 못하겠단 말이요. 무엇이? 이놈 오늘 죽어봐. 범은 다람쥐를 단박 잡아치우고저 후다닥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다람쥐는 뛰었습니다. 다람쥐가 뛰자 범은 범대로 길을 쓰고 뒤를 밟아 뛰었습니다. 범이 다람쥐를 거의 따라 잡치려는 순간 다람쥐는 깡충 뛰어 두 가닥진 나무 사이로 살랑 빠져나갔습니다. 범도 훌쩍 뛰어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앞발은 빠져나갔는데 뒷발 쪽이 딱 걸려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앞발은 땅에 떨어졌으나 뒷발이 험한 걸려 도무지 몸을 뺄래야 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람쥐가 다시 살짝 돌아서 보며 호호 손뼉을 치며 웃어댔습니다. 아니 아주머니 어째 상기도 이러고 계시오. 내가 코앞에 오셨는데 어서 잡아자시지 않고. 예예, 내 잘못했으니 얼른 내 몸을 좀 빼주렴. 거야 쉽지요. 하지만 한 가지 청을 들어줘야 하오. 그래, 무슨 청이냐? 그래 또다시 힘약한 우리 동무들을 못살게 굴겠나요? 내 감히 하늘 땅에 대고 맹세하마. 범은 진정으로 빌고 들었습니다. 그럼 좋소. 한번 쏙는 셈치고 집에 있는 새끼를 생각해 구해드리지요. 다람쥐는 이렇게 말하며 범의 두 뒷다리를 건뜩 들어 그 몸을 빼주었습니다. 하여 범은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때로부터 범의 허리는 지금처럼 길어지고 그 뒷발은 구부러들고 그 몸이 어룽어룽 줄이 건너가게 되었다 합니다. 두 가락 나무에 딱 걸렸을 때 아득바득 몸을 늙고다 보니 허리가 길어지고 뒷발이 걸려 버둥거리다 보니 구부러지고 다람쥐를 쫓아 불탄 나무 사이를 이리저리 뛰다 보니 어룽어룽해진 것입니다. 그럼 다람쥐는 어떠한가? 이때로부터 똑똑 뛰어다니기를 한층 더 잘하게 되었다 합니다. 대림산의 유래.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충주에 임도령이 살았는데 하루는 경기도 광주로 노모의 약을 구하러 갔습니다. 남한산성 부근에서 날이 저물어 인가를 찾다 보니 첩첩산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멀리 등잔불이 깜박거려 인가를 찾았구나 하는 기쁜 마음에 달려가 주인을 부르자 아름다운 처녀가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처녀는 자신을 용궁에서 온 용왕의 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처녀는 옥황상제가 오늘 임도령이 이곳에 오실 것을 알고 보내서 왔다고 하며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임도령과 용녀는 그날 밤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룻밤에 인연을 맺은 용녀는 저는 옥황상제의 명을 따라 용궁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고하며 모년모월모시에 충주 모산 밑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임도령은 그날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날이 되어 임도령이 약속 장소에 나가자 도복 차림의 선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3살짜리 옥동자를 안고 다가와 용녀가 오지 못하게 된 사연을 말한 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니 잘 기르도록 하여라.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후 임도령이 강림을 기다렸다고 하여 또는 임을 기다렸다고 하여 대림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나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